최근 우리 국민들이 의아할 만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한국 공군이 공중발사탄도 및 준탄도 무장을 이스라엘에서 긴급 직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합참이 이스라엘 측의 판매 가능성을 타진했고 수출 승인을 받았다는 국내 보도가 이어지면서 초도 물량을 조기 전력화하고 축적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산화를 가속하는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발 무장 패키지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엘빗 IAI 계열의 램페이지와 IAI의 에어로라입니다. 램페이지는 지상용 엑스트라 로켓 계열을 항공 투하용으로 고도화한 스탠드오프 공대지 무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속 침투와 약 10m CP급 정밀도, F-16급 플랫폼까지 통합 가능한 손쉬운 운용성을 내세웁니다. 제조사 스펙은 발사고도 340 KFT, 마하 0.7에서 0.95 발사 영역, 초음속 종말 속도, 악천후와 야간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이 가장 많이 운용 중인 KF-16 전력과의 실전 결합이 가장 빠르게 만듭니다. 한국형 표적 세트에 맞춰 탄두와 유도 옵션을 유연하게 묶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또 IAI가 2024년에 공개한 에어로라는 기존 로라는 지상 및 함대지형으로 사거리 280에서 400km급 SRBM, 즉 준탄도의 항공발사형입니다. 공개 자료는 수백 킬로미터급 사거리와 수분 내 고속 타격 10m급 CEP를 핵심으로 내세웁니다. 항공 플랫폼에서 발사되면 초기 운동 에너지를 공짜로 얻기 때문에 동일 탄체라도 지상 발사 대비 유효 사거리와 비행 프로파일의 자유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적 방공망이 정교하게 겹쳐져 있어도 발사고도, 방위, 각도를 바꿔 탐지와 요격을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한국은 ALBM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왜 한국 공군이 쓸데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ALBM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이스라엘산 미사일을 긴급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간과 성능에 따른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램페이지는 길이 약 4.7m, 중량 약 570kg 수준의 정밀도 CEP 10m, 실전 운용 사례가 축적된 스탠드오프 무장으로 즉시 KF-16급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항공형 로라는 체중 약 1.6톤, 사거리 400km 내외로 속도 최대는 마하 5급입니다. CEP도 10m급으로 공개돼 있어 단기간에 300에서 500km급 원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체 ALBM 사업은 설계 시험과 통합에 최소 수년 3년에서 7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직도입으로 2027년 전후 즉시 가용탄을 수십 발 규모를 확보하고 이 미사일을 실제 운용하면서 한국에게 맞는 정비와 전술 데이터를 통한 국산화 리스크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했지만 ALBM은 사실상 처음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면서 신뢰가 쌓인 무기를 도입해 한국산 ALBM의 개발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해외 전장 데이터도 뒷받침이 있습니다. 램페이지는 인도, 이스라엘 전력에 통합되어 실제 분쟁 국면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 임무에 투입된 전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무장이 요구하는 건 화려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 신뢰도인데 200에서 250km급 원거리에서 고가치 표적을 찍어 누르는 가성비 스트라이크 역할을 이미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의 조기 역제력 보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에어로라는 공개 시점이 짧지만 지상형 로라가 다국간 실전에서 가치를 입증했고 항공발사형은 그 전술적 자유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결국 한국이 당장 필요한 건 내일 아침 뜨는 전력인데 이 조합은 통합 난이도와 한반도에서 사용할 도달거리와 정밀도의 균형이 좋습니다. 국내 보도는 초도 도입분을 수십 발 단위 전력화 목표를 2027년 전후로 관측합니다. 숫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정되겠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단기간엔 검증된 해외산으로 킬체인의 빈칸을 메우고 중장기엔 한국형 공중발사탄도 준탄도 무장을 KF-21 중심으로 통합해 완전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KF-16과 F-15K 같은 기존 주력은 탑재 중량과 소프트웨어 조정이 필요하지만 제조사 레퍼런스가 이미 다수 축적되어 있어 통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국산 신형은 사실상 건드릴 게 상당합니다. 여기에는 탄체, 시커, 데이터 링크, 캐리지 클리어런스 등 풀스택 검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도입부터 데이터 확보, 그리고 국산 전환의 순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이 그어준 선을 따라가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을 짜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 쓰고 결국 우리 체계로 돌려놓는 장기전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누군가는 공중발사 탄도무장이 주변국을 자극한다고 말하겠지만 현실의 억제력은 속도와 도달거리, 그리고 이를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 가용대수의 곱으로 정리됩니다. 지상형만으론 초기 국면에 가용수단이 제한되고 순항탄은 비행시간이 길어 방공망이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공중발사 탄도 및 준탄도는 여기서 초기 반응 시간을 수분 단위로 줄여 적의 발사 전 단계를 겨누는 칼이 됩니다. 기술을 내주지 않던 나라들 사이에서 한국이 거절을 자산으로 바꾸어온 10년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번에 해외 실전 검증을 이미 마친 체계를 일단 들여와 우리 전장에 맞춘 데이터와 정비, 탄두, 소프트웨어 표준을 축적한다면 다음 무대는 한국형 에어로라, 한국형 램페이지의 차례입니다. 결국 억제력은 보여주는 자의 것이고 한국은 보여줄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건 실전에서의 사용성과 현실적 통합 비용입니다. 공중발사형 무장을 들여오는 건 단순히 탄두와 로켓을 사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항공기 소프트웨어, 발사용 캐리지, 정비, 보급망, 탄두 보관에서 취급 규정까지 모두 바꾸는 대공정입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항공기별로 시험 비행 수십 회와 운영 교범 개정이 필요하고 킬체인 내 C2 시스템과의 실시간 표적 공유 프로토콜도 새로 맞춰야만 전술적 가치를 온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도직 도입의 실익은 시간과 데이터입니다. 공중발사 탄체는 고가의 정밀 유도부와 항법 통신 모듈을 포함하므로 발사당 비용이 전통 유도탄보다 훨씬 높습니다. 탄체의 군수품과 정비 역량을 국내에 어떻게 구축할지, 국산화 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따라 예산 부담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직도입 후 국산 전환 모델은 데이터를 확보해 운용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핵심 부품인 터보 펄스 엔진과 고성능 시커, 그리고 정밀 유도부는 여전히 외국 의존도가 높아 완전한 자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됩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공중발사 무장은 휴전선 근방의 정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항공기 기동으로 발사 위치를 숨길 수 있고 종말 단계의 고각 침투로 요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북한의 지상 기반 미사일을 꺼내 쓰기 어렵게 만드는 억제 효과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추적에서 식별, 그리고 선별 타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전 수칙을 세밀히 다듬어 오판과 민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등 동맹과의 정보 공유, 무기 통합 관련 협의에서 기술 표준 인터페이스 문제가 걸릴 수 있어 동맹 설득과 동시 운용성 확보 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KTS-SM-2, 천무-2, 현무-4 계열 등 300에서 800km급 지상 발사 전력을 확보했지만 공중발사형은 설계와 시험만 최소 4에서 6년 실사격 검증까지 포함하면 2030년 전후가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램페이지는 사거리 250km, 에어로라는 최대 500km급으로 이미 실전 경험이 있고 KF-16에도 즉시 장착 가능한 경량형이라는 점에서 2027년 내 조기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수입당하는 한 발당 약 7에서 10억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실전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개발될 한국형 ALBM의 설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억제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산화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 현무나 천무 개발 때처럼 외산 무기를 들여와 실전 운용을 통한 데이터를 축적해 한국형 미사일의 완성을 설계하는 선순환을 다시 밟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무기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 독립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4일 LSAM-2 개발 영상입니다.
더 팔고 싶어도 밀려드는 물량에 더 이상 팔 수 없는 천궁2. 그러나 중동에 불어닥친 천궁 열풍은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써내려갈 신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개발을 완료한 LSAM조차 아직 대량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2개 이상의 중동 국가가 수출을 타진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중동 국가가 LSAM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2023년에 국내 방산업체로 정보요청서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정보요청서는 무기체계의 기본 정보를 얻기 위해 요청하는 문서로 방산 무기를 구매할 때 가장 처음 실시되는 첫 절차입니다. 그러한 정보요청서를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리의 무기 개발 역사에서 유례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LSAM의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곧바로 LSAM2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SAM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LSAM2는 150km까지 요격 고도를 확장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LSAM2의 개발을 완료하면 기존의 천궁2와 LSAM에 더해 LSAM2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대규모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점을 달성할 LSAM2 개발 소식과 한국산 방어 체계가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숨겨진 비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LSAM의 후속으로 개발을 시도하는 LSAM2는 최대 150km까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 40km의 요격 고도를 가진 천궁2, 60km의 요격 고도를 가진 LSA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요격 고도 150km는 미국의 사드와 동급 수준의 성능으로 LSAM2의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한층 더 두터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천궁과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면 설사 LSAM2가 모든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더라도 1차적인 방어망의 역할을 하고 다층적인 방어 체계에서 여러 번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LSAM2는 단순히 요격 고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우 이상의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비행 궤적으로 인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 임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제작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내뱉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2025년 1월 안에만 하더라도 북한이 2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고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모습을 드러낸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에 한국은 2028년까지 약 5,67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LSAM2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 19개의 방산업체가 개발에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요격 고도가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는 지금보다 최대 4배 이상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지대공 요격 체계를 3중으로 구성한다는 건 매우 큰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패트리엇 같은 방어 체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군사 분쟁 등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 공격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은 각국에서 남는 부품을 모아 하나의 패트리엇으로 재조립하여 지원할 정도로 미사일 요격 체계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입산 무기에만 의존했다면 한국 역시 방어 체계를 증설하고 강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발사대만 구비한다고 해서 모든 방어 체계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사대와 레이더 등에 더하여 꾸준히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모품에 가까운 미사일의 특성상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소모된 미사일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도 연이은 중동의 미사일 공격에 금세 재고 물량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미사일 방어 체계에선 소모되는 미사일 물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무기 체계를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군사분쟁 발발 시 바다를 건너 소모된 미사일을 충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궁2, LSAM, LSAM-2로 이어지는 방어 체계를 국산 기술로 구축한 한국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해외 국가가 정한 납품 순번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소모되는 요격 미사일을 단기간에 보충하고 차후 작전에 대한 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고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립하는 건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천궁2는 10년치 생산 물량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중동에서 인기가 높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순차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2-3년 이후 생산 라인 증설이 완료되면 천궁2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여러 방어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면 중동 지역 등에 더욱 많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천궁2를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다른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적으로 고민할 것인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한국산 무기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중동 국가에게도 전술적으로 이득이 되는 판단입니다. 만약 여러 나라의 요격 체계를 혼합하여 운용하면 부품 수급과 유지, 보수가 복잡해지고 각 단계마다 요격 시스템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 고도마다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LSAM-2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방어 체계를 넘어 한국의 안보와 방산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숨겨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제작 방식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천궁2는 셀 방식 생산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셀 방식 생산 체계란 한 명의 작업자나 소규모 팀이 제품의 생산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품질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생산의 유연성과 물량 증대는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천궁2를 셀 방식 생산 체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기 체계의 완성도보다 단순한 생산 물량과 무분별한 수출 증대만을 원했으면 이러한 방식보다는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자들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작업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공정만 숙달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 라인과 인력을 충원하기 쉽고 천궁2의 생산 물량도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산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처럼 우수한 품질 유지는 어려웠을 것이며 중동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군사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체계의 신뢰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하나의 미사일을 만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한국의 방식이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게 남은 단 하나의 방어 체계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데요. LSAM-2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등을 요격한다면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북한의 240mm, 300mm급 방사포의 로켓을 집중적으로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사정포는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분명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천궁2와 LSAM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LSAM-2의 개발에도 착수한 만큼 미사일 요격 체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이 LSAM-2와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모두 완성하는 2030년대 전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 이스라엘이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전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